11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8쪽 누앙사를 한번 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춘곡이라는 조선 전기의 가사 작품을 우리가 같이 배웠죠. 상춘곡의 제목이 뜻하는 바는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는 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자연과 또 그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화자의 어떤 만족감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누황사라는 작품도 역시 가사 작품이에요. 가사 작품인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 상춘곡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비교해 가면서 오늘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를 보면 자, 제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누항사라는 제목이었죠. 어제 상춘곡의 그 마지막 낙구에 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단표누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었어요. 기억나나요? 단표누항. 네, 소박한 어떤 도시락, 또 표주박, 그 다음에 누추한 거리에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한자성어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처럼 이 누항이라는 말은 누추한 거리, 그러니까 뭐 별로 볼품없는 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추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다가 이제 이 제목인데요. 자, 결국은 이렇게 볼품없고 누추한 이런 거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과연 이 누앙사라는 작품에도 우리가 상춘곡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지금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가난하지만 내 삶에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과연 나오는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어제 배운 상춘곡과 비교해 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작가는 박인로라는 사람이에요. 박인로라는 사람인데 이 박인로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재주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신 시험에 합격을 해서 무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전쟁하는 어떤 장군이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이제 참전을 하게 돼요.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이제 아주 수많은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즉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이 박인로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한 후에 지은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쟁 중에는 이제 열심히 아주 굉장히 용맹스럽게 이제 바다에 나가 싸웠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평범한 양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조와 가사는 조선 전기와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물론 작가층도 달라졌죠.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이 시조나 가사를 이제 창작했다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일반 아녀자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작가층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작가층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작품의 내용도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선 전기에는 좀 관념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적인 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가치에잖아요. 뭐 효, 뭐 이런 것들, 이런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주로 그런 내용을 이제 표현했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구체적인 어떤 정말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식으로 이제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선 전기는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 막 충성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거, 그런 가치들을 막 세워나가야 하는 때였던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네, 그게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은 거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계기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민족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많이 상처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평민이건 뭐 양반이건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주게 돼요. 그래서 내용도 달라져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누앙사라는 작품은 박일로가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은퇴하고 나서 지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조선 전기와 후기 이 사이쯤에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앙사는 이제 이런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쓴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누앙사라는 작품의 우리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이게 나 누추한 거리에 살지만 나는 삶에 만족해. 이렇게 어떤 안빈낙도, 남분지족과 같은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을 내세워요. 전체적인 주제는.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우리가 그 뭐, 나물에 밥만 먹어도 뭐 나는 참 행복해요, 만족해요, 뭐 이 정도만 쓰잖아요. 조선 전기의 가사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가난함의 정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또 주제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앙사를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품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도 가사이기 때문에 전체가 서사, 본사, 결사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전문이 다 있진 않은데요. 워낙 길다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전문을 다 같이 상충곡처럼 공부를 할까 하다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이 박일로의 그 가사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글이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사가 또 길기도 하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길이도 조선 전기 때보다는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데다가 한자도 많아서 내용도 어렵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내가 다 이걸 단어를 다 외워야 되나?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있겠지만 이 오른쪽 편에 그 단어들 뜻이 막 적혀 있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이야기의 흐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글자 단어 하나하나의 뜻까지 다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교재처럼 어려운 단어들은 또 뜻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겁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물론 여러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좀 어렵긴 하겠죠. 네.
천천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책은 실제 원문보다 더 현대어로 많이 현대어로 해놔서 아마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서사 부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이 없다. 즉 뭐야?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어수룩해. 그러니까 뭔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이게 내가 제일 그렇다는 거야. 네, 내가 제일 그렇다. 나보다 더한 사람 없다라는 거 보니까 내가 제일 그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뒤편에 나와요. 왜 자기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리고 어수룩하다라는 거는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예.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기륭화복이 뭐야? 길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흉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화도 안 좋은 거. 복은 좋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하늘에 맡겨둔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운명론적 인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뭔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운명이 하늘에 맡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맡겨두고 누항, 제목에도 나왔죠. 이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그러니까 뭐야? 누추한 거리에 그냥 초가집 하나 지어두는 거니까 가난한 삶이죠. 굉장히 소박한 삶. 자, 초막을 지어두고, 자,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섭으로 삼아 했어. 자, 풍조우석은 여기서 혹시 요 글자는 알죠? 바람. 요건 알아요? 비. 그러니까 아침에는 막 바람 불고, 저녁에는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날씨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막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이럴 때 썩은 지푸라기를 섭으로 삼아라는 얘기가 섭은 땔감. 지금 막 비 내리고 바람 부니까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거는 상식이지만 젖은 나뭇가지가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당연히 잘 안 붙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가난한 거야. 이 화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썩은 지푸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지푸라기로 그래서 이제 땔감을 삼아. 불이 잘 안 붙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아서 뭘 할 거냐면 서호밥, 다톱죽. 그러니까 어쨌든 밥과 죽을 만들 거야. 이제 뭐 밥과 죽을 만들려고 이제 불을 피우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썩은 지푸라기니까 이게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연기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연기만 자욱해. 그리고 불은 잘 붙여지지가 않은 거야. 불은 잘 안 붙여져. 그래서 그러니까 잘 데워지지가 않았어. 잘 데워지지 않은 설데운. 그러니까 우리가 설 익는다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설데운, 잘 안 익은 숭늉으로 빈배 속일 뿐이로다. 그러니까 숭늉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이 잘 안 붙으니까 그냥 대충 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를 속인다는 거는 뭐야? 그냥 야 지금 먹을 거 들어갔지? 그러니까 너 배고프다고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배를 속인다 뭐 이런 의미야.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조선 전기 가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막 썩은 지푸라기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난한 삶이죠. 자, 내 삶이 이러한들, 내 삶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내 삶이 이렇게 좀 비참하지만, 장부의 뜻을 바꿀런가? 라고 했어요. 장부의 뜻, 대장부의 뜻, 신념을 바꾸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신념을 그런 걸 바꾸겠는가?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뜻이 뭐겠어? 바로 이거야. 안빈일념. 자, 안빈일념이 뭐예요? 안빈일념?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산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내가 비록 작지만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
품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해. 뜻한 바대로 살려고 하는데 갈수록 어긋난다 라는 얘기는 뭐야? 갈수록 잘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될까? 우리가 나는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만족하면서 살 거야. 막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막 결심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은 그게 잘 힘들잖아요. 내가 가난한데도 막 행복하고 막 즐겁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그런 뜻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뜻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갈수록 그게 참 어렵다. 잘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 여러분 노트, 교재에다 여기도 표시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이런 뜻이야. 가을, 원래 가을은 이게 풍요의 계절이잖아요. 수확하니까. 근데 그 가을도 부족했어. 나는 이 화자는 워낙 가난하니까 이 가을에도 부족했어. 그런데 봄은 당연히 더 부족하겠죠. 예.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또 주머니도 비었는데 병이라고 뭐가 담겼겠느냐는 거야. 뭐 하다못해 술이라도 담겼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죠. 가을이 부족한데 봄은 당연히 더 부족하고 주머니도 비었는데 병도 당연히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가 나뿐이라. 이렇게 빈곤한 인생, 정말 가난하고 아주 곤고한, 아주 힘든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천지간에 나뿐이라. 아까도 그러지만 어리석은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 없다는 것처럼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을 잊을런가. 네, 조금만 선생님 줄일게요. 네. 자,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을 잊을런가. 내가 비록 배도 고프고 춥게 살지만 그래서 괴롭긴 하지만 일단심을 잊을런가. 여기다 표시할까요? 일단심이라는 거 뭐야? 여러분 일단심이라는 말보다는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일단 뭐야? 그 어떤 붉은 마음이잖아.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붉은 마음은 잊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편단심이 어떤 거겠어요? 아마 이제 충성심 말 있죠.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관념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념적인 거죠. 어떤 충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위에처럼 뭔가 굉장히 가난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관념적인 것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의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 이 사람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걸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네,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각오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루와 주머니에 줌줌이 모아놓고 이제 이런 마음, 이제 죽는 걸 각오한 이런 마음을 이제 자루와 주머니에 다 모아놓고 전쟁 5년에 그 임진왜랑 있는 그 전쟁 5년 동안에 감사심, 거기 옆에 나와 있죠. 감사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래. 전쟁을 5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죽음이 시체거든요.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을 지냈던 몇백 번의 전쟁을 내가 치렀는가 이런 뜻이야. 자기가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몇백 번의 전쟁을 자기가 지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은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죽길 각오해서 몇백 번의 전쟁을 겪었다라는 요 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은퇴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내가 일단심을 잊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이 일단심을 잊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을 그 충성심을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 1. 예,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을 지냈던 거 여기까지가 본사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사 2, 본사 두 번째로 갈게요.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일가는 이제 집안이겠죠, 집안. 자,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서리법이야. 돌아보랴.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나도 여유가 없거든.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집안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집안을 관리할 수가 없어. 자, 이 사람이 아까 나왔잖아.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 있었지. 집을 떠나 있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전쟁하면서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을 이제 돌보질 못한 거야. 전쟁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딱 들어왔는데 수염이 긴 노주분을 잊었거든. 자, 여기다 표시할까요? 자, 수염이 긴 노주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예와 종과 주인의 어떤 분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길로 집에 있던 이제 수염이 긴 노비, 뭐 좀 나이 많은 노비겠죠. 이 나이 많은 노비가 자기가 노비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뭐 진짜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이제 몇 년 만에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제 주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깍듯한 마음이 이제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노비가 뭔가 이제 좀 버릇이 없거나 뭔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 후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가 이제 동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평민들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위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무능함 때문에 이제 막 평민으로 막 전락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안에 있던 노비가 이제 종과 어떤 주인의 관계, 분수 그런 것들을 잊었거든. 이란 얘기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 이 바길로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당시의 사회상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잊었거든. 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뭐 씨앗을 뿌려야지요.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주인님, 이제 봄이 됐으니까 농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래 가서 얼른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종이 그런 거를 이제 주인한테 보고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못한 거지. 봄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경당문노인들 누구에게 물을 건가? 라는 얘기죠. 경당문노라는 거는 이렇게 밭 깔고 농사 짓는 것을 노비에게 묻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양반이고, 그러니까 사실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야. 농사 짓는 건 누가 잘 알겠어요. 그렇죠? 노비들이 잘 알겠죠. 노비들은 예전부터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노비에게라도, 종에게라도 묻는다라는 뜻이 경당 묻는데, 지금은 이 노비가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물어볼 사람. 이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나.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도. 이 박일로도 이제 자기가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물을런가? 아무한테도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손수 농사 짓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지.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기 말,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도 아무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듣지 않아서 이제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손수 농사짓기가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아, 이게 그냥 이제 내 팔짱가 보다. 아, 이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내 팔짱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사 두 번째에서는 노비와의 관계 또 통해서 당시의 어떤 그 달라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중략된 부분이 있는데, 중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제 이 박일로가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 아, 그래.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밭을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박일로 집에는 소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잖아요. 위에서 본 것처럼 막 그 뗄감도 없어서 막 썩은 지푸라기를 넣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소는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이웃에 있는 농부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면 이제 그 농부는 아마 이제 좀 부유한 농부였나 봐. 그래서 그 농부가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농부에게 소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가 이제 뭐 알았다,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대충 한 거야.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누구한테 부탁할 때, 뭐 누구야, 나 이거 꼭 해줘. 그럴 때, 뭐, 알았어, 꼭 해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런 거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농부도 그냥 이 박일루가 부탁하니까, 알았어, 빌려줄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날짜, 이제 소를 받기로 한 날에 이제 이 박일로가 찾아간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박일로는 어쨌든 뭐 집엔 지금 가난하든 뭐 어쨌든 간에 양반이거든요. 사대부 양반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소를 빌리러 가는 집은 평민이야. 농민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양반이 막 농민 집에 뭔가를 빌리러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왔어요. 농민 집 앞에 온 거야. 농부 집 앞에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라고 묶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잘 알아둬야 돼. 뭐 막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누앙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A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하고 누가 대화하냐면 그 박일로와 농부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 소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농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박일로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농부가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을 직접 이렇게 그대로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또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구디는 굳게야, 굳게. 자,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그러니까 그 농부의 집이 이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문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야. 서서, 자, 이제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자, 큰 기침 아함이라는 거는 그거죠.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왜 누가 나 왔다라는 거 막 알릴 때 막 밖에 문 밖에서 막 기침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큰 기침 아함이에요. 그럼 뭐야? 지금 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양구토록이라는 건 오래도록 아마 처음 기침 몇 번 했는데도 안에서 아무도 나오질 않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문 밖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 뭐 오랫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박인로가 이제 소를 빌리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초인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왔다는 걸 알리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양반이니까 거기서 막 문을 두들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하미를 이제 오래도록 했어요. 자, 그렇게 오래도록 한 후에 이제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소리? 어화 기리신고. 누구세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한 거야? 그렇죠. 농부가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도 이거 구별해서 표시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농부가 이야기하는 거야. 안쪽에서. 누구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염치없산 네옴노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야? 박일로가. 아, 염치 없지만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에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염치 없지만 접니다. 자, 그러자 초경도 거웬데 기어찌와 계숑고 그래서 초경이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 이제 옛날에 저녁 시간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시간이거든.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의 시간을 초경이라고 그래요. 지금이야 7시부터 9시 뭐 9시면 뭐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해만 떨어지면 사실은 이렇게 왕래를 거의 안 했죠. 남의 집에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 입장에서 지금 초경이 거의 다 됐는데 떻게 오셨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박일로가 이야기해요. 연년에는 해마다 자,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참 구차하다. 구차한 짓 안다. 면목도 없다. 아,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소를 빌리는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해마다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해마다 소를 빌리러 왔었나 봐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게 참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은 군가에 해엄마나 왓삼노라 했어. 소가 없는 아주 이 가난한 집에 자기 집을 말하는 거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해엄마나 원래 햄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여기서는 뭐 생각 중에서도 뭐 근심, 걱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마다 오는 게 참 염치가 없고 참 부끄럽지만 해마다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부끄럽지만 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 부분은 박인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그러니까 농부가 이런 말을 해요.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즉도 하다마나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공안이나 꽁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또 값이나라는 거는 뭐 아니면은 뭐 빌려줄 때 뭐 값을 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그 얘기야. 내가 뭐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값을 좀 받을 수도 그래서 내가 줄 수 있지만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소를 빌려준다고 약속했잖아. 소 빌려준다고 약속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이 화자는 그래서 이제 소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값을 치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뭐 돈을 달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이 주인이 이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값을 내가 좀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줄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는데 다만 어젯밤에 거낸 집 저 사람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저쪽 다른 이제 이웃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는 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붉은 꿩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튼실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튼튼한 그런 이제 꿩을 옥지읍에 구워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꽝 치킨을 가져온 거야. 어젯밤에 이제 저쪽 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꽝을 이제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어. 그래서 간 익은 삼해주 술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꽝만 가져온 게 아니라 꽝 치킨에 이제 술, 아주 그냥 맛있는 술까지 가져와서 취하도록 권하거든. 나한테 이제 취하도록 권했어. 아유, 이 건너집 사는 사람이. 근데 이 건너집 사는 사람이 뭐하러 이 농부한테 이런 걸 바치겠어요? 뭐 꽝 치킨이나 술 같은 거를 왜 바치겠어? 그치. 이 사람도 소를 빌리고 싶은 거야. 어. 이 사람도 소를 빌리고 싶은데 이 화자인 나하고 다른 점은 뭐야? 나는 그냥 말로만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 아, 소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물을 들고 온 거지. 거기다가 막 그 귀한 막 꽝 고기에 막 비싼 술에 막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지. 한마디로 그런 선물을 들고 왔어. 선물을 들고 와서 이제 뭐 아주 잘 먹었겠죠. 자, 이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선물까지 줬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갚겠느냐.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로 주마. 내일 줄게. 뭘 준다는 거야? 그치, 소. 이 꽝 고기 가져온 사람한테 야 내가 내일 너한테 소 빌려줄게. 야 네가 이렇게 맛있는 꽝 고기랑 뭐 술도 가져왔는데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안 해주겠냐. 내가 너한테 소 빌려줄게 하고 큰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약속은 누구랑 먼저 한 거야? 그렇지. 이 박일로라는 사람하고 먼저 한 거잖아. 박일로라는 사람 먼저 했는데 이 어젯밤에 이 선물 들고 온 사람하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약,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요. 약속을 어기는 게 미편, 편하지가 않아. 어, 나한테 그렇게 선물 가지고 와서 내가 소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또 약속을 못 지킨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미편. 나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지. 먼저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난 있는데. 근데 무슨 차이인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온 거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이 농부는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겠다는 거지. 자, 실위, 뭐, 진짜, 뭐, 그렇다면, 혈마 어이없고, 아유, 뭐, 내가 어쩌겠어. 체념했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거기서, 막, 안 돼, 안 돼. 그래도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더 비참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가면은, 체념을 하고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소를 못 빌렸잖아. 그쵸? 그런데 분명히 양반 신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소를 빌려준 사람은 농부잖아요? 근데 이 농부한테 거절당한 거잖아.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보니까 먼덕은 어쨌든 모자 종류야. 근데 이제 아주 헌 모자를 썼어. 헌 모자를 쓰고 측 없은 집신을 신었는데 집신도 다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측 옆에도 이제 다 뭐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슬렁 물러온 거지. 이렇게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게, 막 뭐, 헌 모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신도 다 낡아가지고, 이런 거 신고, 그냥 어슬렁, 그렇게 물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랬는데, 풍채 적은 형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풀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막 당당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풀이 죽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에 개 짖을 뿐이로다. 개도 날 보고 막 짖는 거지. 사실 개는 뭐 이 사람이 반가워서 짖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짖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개도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하니까 저 걔도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라는 거.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그 본사 두 번째가 끝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이 사람 농사 짓는 거 이제 못하게 됐잖아. 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농사는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못 지고 하면서 자기가, 원래 나는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연연했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어제 우리 상충곡의 그 사람처럼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원래 내 꿈이었는데 내가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연연해서 막 수모를 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양반이 이제 이 농민한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시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꿈대로 살아야겠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누앙사를 보게 됐어요. 누앙사. 그래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몇 번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런 관념적인 그런 주제들이 이제 막 등장해요. 임금에 대한 충성,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안분지조,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이렇게 만족하면서 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처럼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창피한 순간이야. 자기 딴에는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말을 꺼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결론은 뭐야? 너는 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뭐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현실. 거기다가 이 당시 어쨌든 양반들이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갈래는 뭐죠? 그렇죠. 가사예요. 자, 가사.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음보율이 느껴진다. 특별히 사음보겠죠. 네. 자,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가사의 특징이에요. 자, 길이의 제약 없이 행이 늘어날 수 있는 갈래이다. 그렇죠. 시조처럼 길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니라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4번. 백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전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표기돼서 있기 때문에 구전된 거는 아마 민요 같은 걸 말해요. 자, 답은 4번이겠네요. 전기 작품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과도기라고는 해도 어쨌든 전기는 아니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나라의 설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사대부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박일로 같은 사람인 거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겪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된 거죠. 이들의 삶은 사대부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민 앞에 가서 막 고개 숙이는 거잖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대부 박일로의 누앙사에는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삶의 자세, 이게 뭐야? 그죠? 아까 말했던 일단심. 그렇죠? 일단심. 또, 안빈일념. 그렇죠? 안빈낙도. 이것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과도기적 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억은 삶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자, 기억이 뭐예요? 이게죠. 그렇죠. 밥과 죽으로, 이게 엄청 화려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화자가 지키려는 것이다. 니은이 뭐야? 이거죠. 안빈일념. 그렇죠. 내가 가난하지만 거기에서도 여기 나와 있죠. 근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화자가 이제 지향하는 마음이겠죠.
자, 3번. 디귿은 화자의 삶이 어려워진 계기에 해당한다. 자, 몇백 번의 전쟁을 치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야.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던 거지. 나가서 계속 전쟁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손수 농사를 짓는다고 말한 이유는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죠. 집안에 있는 종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자기라도 지어야 되잖아. 그래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미음은 사대부로서의 권위가 붕괴된 상황을 보여준다. 자, 미음이 뭐냐면 염치 없지만 납니다. 지금 이제 그 농민 신분적으로는 자기보다 아래잖아요. 양반보다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존대를 하는 거죠. 아, 염치 없지만 접니다라고. 예,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인데 이 A는 뭐였죠? 대화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화체다라고만 생각해서 2번을 맞다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대화체를 사용한 건 맞지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박인노와 그 다음에 농민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대충 읽고 풀면 안 돼요. 자, 감정이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가 있긴 있죠. 뭐 설피설피 이런 거 있잖아. 어슬렁. 그런데 의태어를 사용했지만 화자의 처지로 원망? 아니죠. 여기 그냥 체념한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니까 자, 4번 영탄적 어조로 화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했는데 영탄적 어조라는 것은 꼭 감탄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종결 어미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라고 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영탄적 어조로 그냥 저 개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의미라고 했었잖아.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5번 청각적 소재로 화자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대조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는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정서는 뭐 어떤지 알 수 없죠. 여기서 이 농민이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거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앙사 선생님하고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꼭 주의할 게 이거 다 그냥 끝났으니까 딱 책 덮어야지 덮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현대어로 뭐 거의 현대어로 돼 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업의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냐면 누앙사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그 문제를 풀어서 오늘 안으로 답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